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정치적 안방격인 경기도에서 6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베일에 쌓인 2차 컷오프 순위를 두고 후보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민주당 경기 경선 결과 발표 뒤에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소감을 좀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성장시켜 주신 경기도입니다. 역시 기대보다 더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일부 소수의 정치인들이나 또 가짜 뉴스나 여론 왜곡을 시도하는 일부 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언제나 1억 개의 눈과 귀, 그다음 5천만 개의 입으로 듣고 보고 소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훨씬 더 공리적으로 판단하고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것을 점점 확신해가는 과정입니다. 늘 똑같은 말씀 드려서 미안합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지지해 주시지 않으신 분들의 뜻도 깊게 새기고 있습니다. 저에게 허락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 경선의 의미 그리고 민주당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여러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에 대해서 마지막 한순간까지도 호소를 드릴 겁니다. 네, 두 후보의 소감 들어봤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아무래도 이 안방격인 경기 지역에서 득표율이 거의 60%에 육박하게 대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2위 이낙연 후보를 크게 앞지르게 된 건데 대장동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득표율이 건재했다는 것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장동 사태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결과가. 네. 오히려 이제 민주당 경선만 놓고 보면은 대장동 사태로 인해서 이재명 지사의 득표율이 더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2차 시민선거인단 같은 경우에 58% 득표를 해가지고 최고 득표를 했는데 말씀하신 이제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59%가 넘어서 60%에 육박하는 그런 또 최고 득표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악재가 아니라 민주당 경선만 놓고 보면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제가 볼 때는 뭐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 대장동 사태를 놓고 여야 민주당,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격돌하고 있어요. 이른바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재명 게이트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진영이 맞붙는 그런 상황에서 역시 이제 진영의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1위 후보 이재명 지사를 지켜주자라는 그런 위기의식도 발동한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이제 세 번째로는 이재명 대세론이 여기까지 왔으면 사실상 끝난 것이다, 게임이. 그러니 이제 이재명 대세론이 사실상 계속해서 확산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사실상 민주당 경선은 제 견해에는 지난주에 끝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선은 9월 중순부터 이 대장동 이슈가 굉장히 불거졌는데 호남 대회전 기간 중에 이낙연 후보가 정치적 기반인 호남에서 굉장히 높은 표차로 역전의 기반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고 두 번째는 지난주 있었던 2차 선거인단에서 대장동 이슈가 과연 권리당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였는데 거기서도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난주에 민주당 경선의 결과는 대충 마무리됐다. 그리고 어제 경기 그다음에 오늘 뭐 3차 30만 명 정도의 선거인단 결과가 마지막 나오거든요. 여기서 혹시나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추이나 좀 전에 배 교수님 말씀 주신 여러 가지 분석 이유 등을 보면 저는 이재명 후보 오늘 그 후보 확정이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예.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오늘 좀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결선 투표 없이 최종 후보에 바로 직행할 수 있는 매직 넘버가 지금 약 11만 표 정도라고 하거든요. 바로 직행할 수 있겠습니까? 뭐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상 이미 게임이 끝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쭉 추세를 보면은요 계속해서 과반 득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11만 표, 지금까지 뭐 50만 표 이상 얻었고 누적 득표율이 55% 이루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아시겠지만 이제 밴드웨건 효과가 강력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대선 같은 경우는 될 사람 몰아주자라는 이제 그런 심리가 더욱더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대세론에 따라서 사실상 게임이 끝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예. 역시 이제 가장 핵심 변수는 대장동 변수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만 이 대장동 변수가 민주당 경선만 놓고 보면은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이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의 득표를 할 것인가? 라는 부분만 남았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57%를 득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결선 투표 없이 본선으로 바로 직행한 이제 그런 사례를 들면서 57% 정도의 득표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거기에 준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도 이낙연 후보는 또 오늘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율이 워낙 높은 상황이라서 여기에 좀 더 희망을 걸어보고 싶은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죠? 정말 이변은 없겠습니까? 일단 뭐 이낙연은 뭐 좀 서운해하실 수는 있지만 저는 뭐 크게 대세가 흘러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차 선거인단이 사실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처음에 1차 선거인단은 70%에 육박하는 투표율을 보였는데 2차 선거인단에서는 사실은 투표율이 뚝 떨어졌어요. 이유는 뭐냐면 전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경선이 이미 대세가 흘렀구나라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투표율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높은 투표율이 나왔거든요. 74%에 육박하는 투표율. 예. 과연 이게 그럼 대장동 이슈가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면 민주당의 포스트 경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그럼 민주당 당원들,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뭐 이런 거에 일말의 기대를 좀 해볼 수는 있는데 사실은 지금 보면은 뒤집기에는 그래도 뒤집어서 과반 득표를 저지하고 결선에 가기에는 사실상 역부족 상태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오늘 6시에 이제 최종 결과가 이상민 위원장으로부터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재명 후보의 수락연설보다는 순서상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 수락연설 시간은 있더라고요. 근데 이낙연 후보의 승복연설 같은 거는 순서에 없는데 저희 좀 전에 본 것처럼 전 기자들의 백브리핑을 통해서 이제 얘기가 나올 텐데 과연 이낙연 후보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승복을 하느냐. 승복의 변이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수락연설보다 더 지금 의미가 더 커졌다. 그래서 경선 이후에 민주당이 과연 어떻게 갈 건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원팀이 과연 유지되면서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당내 분열 양상이 좀 있을 건가. 이런 것들이 경선 이후에 이제 민주당을 바라볼 수 있는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대세가 어느 정도 결정됐다고 두 분께서는 전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원팀에 대해서 많은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는 거짓 선동인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낙연 후보는 막판까지 좀 불안한 후보를 데리고 가는 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앙금이 생긴다면 원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을 텐데 어떨까요? 네, 그런 이제 우려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이시죠.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구속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3분의 1 정도는 지지를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경선 불복까지 시사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러면은 이제 과연 원팀 정신이 제대로 경선이 끝난 이후에 구현이 될 것이냐 그렇게 된다면은 본선에서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아니다.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 지난번에 2012년 문재인 후보가 됐을 때는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다. 따라서 지금 여야
민주당 국민의힘이 1대1로 붙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서운한 민주당 지지층도 진영 대결에 따라서 하나로 결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여기에 이제 저는 하나 더 얘기를 하면은 이낙연 후보의 성정도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이낙연 후보 하면 상당히 젠틀맨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경선 과정에서 불안한 후보론을 계속해서 얘기를 네. 하고 있지만 또 네거티브 프레임을 의식해서 그렇게 자극적인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어요. 네. 따라서 이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고 오히려 지금 원팀에 대한 그런 우려는 민주당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사의 사실상 독주 체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윤석열 일강 독주 체제가 지금 무너지고 윤석열 홍준표의 양강 체제로 지금 굉장히 시속 게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따라서 지금 뭐 범죄자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플러스 여기 하나 더 얘기하면은 홍준표 후보의 성정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홍준표 후보 하면은 굉장히 이 자극적인 그런 뭐 사이다 발언을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전형적인 인파이터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 같은 경우 결론이 나온다면은 원팀으로 갈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더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국민의힘 두 후보의 공방 관련해서 잠시 후에 또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민주당의 원팀 우려 이 부분 때문인지 일각에서는 곧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퇴임하는데 해결사로 나서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는 것 같거든요. 안에서는 그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재명 후보 측 캠프, 그다음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제 그런 그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예상을 깨고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연임을 하지 않고 이제 자유의 몸으로 이제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뭐 민주당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보면은 외형적으로 보면은 친문 주류 그다음에 전통적인 호남 기반의 민주당 세력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사실은 유시민 이사장이 합류를 해서 해결사 노릇을 한다고 해도 예. 지금까지 보면은 뭐 이해찬 전 대표 등 사실상 친문 주류는 저는 대부분 이미 이재명 후보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예. 유시민 이사장이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역할을 한다고 해도 지금의 구도, 그러니까 전통적인 호남 기반의 민주당 세력들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에는 유시민 이사장의 역할이 크게 작용을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제일 큰 관건은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 이재명 후보의 단어에서 좀 볼 수 있듯이 뭐 돼지, 마귀, 도둑, 작물, 국민의힘 게이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정치적 프레임을 통해서 방어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 검찰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된 상황에서 지금부터는 진실과 거짓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버틸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민주당 내에서 굉장한 파열음과 그다음에 이후 어려운 상황, 그다음에 민주당의 이낙연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민주당의 미래, 뭐 정권의 재창출에 대한 큰 문제, 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면서 어쩌면 굉장히 초유의 사태도 굉장히 발생할 수도 있다. 그걸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우리 박 대변인의 분석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유시민 이사장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첫 번째로 유시민 이사장 하면 친노, 친문 진영의 상징적인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결국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뭐 사법적인 처벌로 결국 이제 꿈이 무산이 됐을 때 그러면은 친노 친문 진영의 남은 대권 주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유시민 이사장이 자연스럽게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친문 또 친노 진영에서는 대권 출마를 종용했지만 본인이 완강하게 거부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대선 출마를 포기한 이런 상황인데 따라서 이런 인물이 비문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재명 지사를 지지할 경우에는 엄청난 파괴력을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은 지금 원팀 정신이 좀 우려된다라는 그런 상황, 이 분열된 상황이 좀 우려되는 상황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나선다면은 이재명 지사에게는 천군만마에 큰 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더구나 이제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진영 대결로 프레임 전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나온다면은 큰 힘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또 지금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같은 경우도 이재명 지사를 돕기 위해서 또 원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나선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또 이해찬 전 대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이런 사람들이 나선다면은 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를 중심으로 한
원팀 정신을 구현해서 일사불란하게 국민의힘과 대권 이른바 전쟁을 치르는데 네.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네, 앞으로 뭐 적절한 인사를 영입하는 것이나 그리고 오늘 있을 서울 경선 결과에 따른 민주당의 행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2차 경선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일명 깜깜이 이제 발표에 대한 후유증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는 4%포인트 차로 승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는 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다 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뭐 이런 상황 결국 이제 말씀하신 대로 깜깜이 선거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그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르면은 예비 경선 결과 구체적인 순위라든지 득표를 공표할 수 없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 대외 협력 특보를 맡고 있는 김경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방송을 통해서 4%포인트 이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이른바 대세에 몰아가기에 수법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당장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반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 선관위에서도 이거는 가짜 뉴스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요. 예. 이렇게 되면은 경선 불복의 후유증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또 홍준표 후보는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다가 또 지금 황교안 전 후보 같은 경우는 무슨 문제 제기를 했습니까? 이것조차도 좀 조작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부정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뒤숭숭한 그런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기회에 공직선거법을 좀 개정을 해서 예비 경선 과정에서도 좀 투명하게 공표하도록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지금 대선 후보 예비 경선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여야 모두 국회의원 뭐 후보 공천이라든지 또는 뭐 자치단체장 후보 공천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결과만 얘기를 하고 구체적인 내역은 발표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대해서 굉장히 과연 공정하냐 아니면 조작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차제에 저는 좀 투명하게 공표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이 필요한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 경선이 사실상 지난주 있었던 8일까지는 예비 경선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예비 경선에서 아마 공직선거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한 거는 표쏠림 현상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해놨던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본 경선, 그러니까 다음 달 5일에는 득표율과 순위가 다 나올 거로 보여지는데 이건 그때는 이제 법상 규정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저는 뭐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2차 컷오프까지의 국민의힘 경선은 TV 토론 과정도 그렇고 지금 득표율이나 뭐 순위가 나오지 않아서 사실은 역동성을 기대했던 많은 국민들한테 재미를 주지 못했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까지는 마이너스 게임이 더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사실상 민주당은 선거인단 투표이기 때문에 선거인단 득표수를 다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근데 국민의힘은 여론조사와 당원투표를 합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이런 방식에 대해서 차후에는 좀 더 고민을 해서 좀 더 진화된 발전된 경선 규정을 만들거나 배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 정리하거나 이런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까지는 왜 뭐 안 되는 이유는 충분히 법상 규정상 안 되지만은 그로 인해서 이 경선의 다이나믹함을 원하는 당원들이나 국민들한테 다소 이제 흥미나 재미를 주지는 못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지금 뭐 각 후보들마다 누가 이겼다 아니면 졌다 이거 어디서 나왔냐 이런 논란을 자초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 본경선이요. 비율이 책임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이 비율로 진행이 될 텐데 향후 어떤 지점들이 선거에 당락을 가를 그런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지금 보는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에는 왔다 갔다 순위가 1, 2순위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저는 뭐 당분간 본경선까지도 계속 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 당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지금까지 보면은 뭐 죄송스럽지만 4강 컷오프에서 탈락했던 후보들 사이에 보면은 토론에서 너무 과장된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소위 말하는 내부 총질에 좀 집중을 했거나 이런 후보들이 좀 오히려 더 당원들부터 좀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결과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 향후 남은 경선 기간에는 저는 누가 어떻게 해서 우리 당의 정권 재창출, 정권을 탈환하는 후보가 될 수 있는지 역량을 보여주는 게 당원들한테 마음에 다가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10차례 정도 남은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토론회는 사실은 무슨 뭐 신변 잡기나 사실은 그 마이너스적인 요소들로 말다툼이 좀 있었는데 그거 말고 정말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건가 아니면 우리 당이 어떻게 수권 정당이 될 건가에 대한 비전을 차근차근 제시하는 후보들한테 많은 당심들이 예. 이 표심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런데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젊은 층의 신규 당원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네. 이 부분도 좀 당락을 결정하는 데 관건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핵심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상당 부분 국민의힘의 당원 구성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출범하기 전에는요, 한 28만 명 정도 됐는데 이준석 대표가 출범한 이후에 한 26만 5천 명 정도의 신규 당원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2배로 늘은 거죠. 그런데 그 구성 분포를 보니까 대체로 20, 30, 40 플러스 이제 수도권 출신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절반에 가까운 이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앞으로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를 결정을 할 것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좀 보수층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좀 우세한 그런 상황. 그렇지만 또 중도라든지 진보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우세한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26만 5천 명의 신규 당원들이 과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일사불란하게 한쪽 후보로 갈 것인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현재 윤석열 후보에 대항해서 홍준표 그리고 또 유승민 이 두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젊은 2030, 40 또 수도권 그런 이제 책임 당원들은 두 사람 사이에 누구를 선택할까를 좀 고민할 수가 있고 표가 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만약에 표가 갈리지 않고 특정 후보로 결집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변수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따라서 윤석열 후보가 무조건 제가 볼 때는 후보가 된다라는 보장 내지는 장담을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따라서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고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마지막까지 좀 치열한 공방이 있는 상황인데 두 후보 간의 신경전이 지금 굉장히 거센 상황입니다. 홍 후보는 이 대선 이 상황이 범죄자들끼리 붙는 범죄자 대선이 되게 생겼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뿐 아니라 이제 윤석열 후보까지도 좀 싸잡아서 그렇죠. 비판을 한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윤 후보 측은 막말 입부터 좀 세탁하라 이렇게 맞섰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어제 저녁 그리고 오늘 아침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까지도 계속 양 캠프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저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당내 분쟁 내지는 후보들 간의 감정 싸움이 전혀 후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결과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8강 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결과가 반영된 거라고 보여지고 배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당원이 새로 가입돼서 있는 2030 세대의 표심,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당원들의 마음들이 과연 이렇게 서로 간에 헐뜯고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싸우는 후보에 대해서 과연 표심을 보여줄 건가라는 데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싸움들, 그다음에 작은 것들, 신변 잡기 같은 것, 가십거리 가지고 토론회가 진행되면 저는 그 후보들이 오히려 점수를 잃을 거다. 그래서 지금 1위부터 4위까지 4강에 4명의 후보가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최종 한 사람의 후보를 선출을 하더라도 나머지 3분의 후보들도 차기 당을 이끌어갈 자산들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득표율과 선전 여부에 따라서 향후 자기 본인의 이제 정치적 진로가 결정되기 때문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부 총질이나 아니면 잘못된 부분 오히려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당원들이나 일반 국민들한테는 마이너스 효과로 작용할 거다라고 좀 충언을 좀 드리고 싶은 상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선 경선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